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두 절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영이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네, 하용조 목사님께서 처음 오늘의 교회를 시작하실 때에 몇 가지 목회 방향 가운데 한 가지가 평신도들이 주도적으로 일하는 교회, 평신도들이 능동적으로 사역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온누리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온누리 교회에서는 목회자들보다도 사실은 평신도들이 각자의 달란트를 발휘해서 교회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인도하신 김정겸 집사님, 정말 평신도이지만 목회자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인도해 주신 모습 보면서 아마 큰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우리 집사님과 지난주에 우리 최성성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우리 집사님 마음속에도 찬양 사역자에 대한 그런 열망과 열정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신도들이 능동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는 목회자들이 모든 것을 다 하지 않고 평신도들이 자신의 달란트를 발휘해서 얼마든지 이 교회 현장에서 자기의 그 가능성을 꽃피울 수 있도록 목회자는 사실 코치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 목사님이 늘 당부를 하곤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는 은혜의 해, 주빌리, 신년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지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을 때에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내가 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수적인 사람들은 단지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오직 경제적인 문제 또는 정치적인 문제로만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두 가지 모두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 끌어안고 함께 신년을 선포해야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공동체는 살아있는 하나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만 해석할 수도 없고, 또 교회 안에 모든 문제를 다 경제적인, 정치적인 문제로만 해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와 해방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 신년을 선포하기 위해 오신 이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명선언은 또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이기도 합니다. 주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저희 오늘의 교회에서는 올해부터 사회선교를 새로운 교회의 중요한 목회의 방향으로 선포를 하고, 해외 선교와 더불어 사회 선교, 이제 양날개를 달고 이제 새로운 비전을 향해 비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회 선교, 이것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많이 간과했고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만 해석함으로써 사실 한국 교회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철저히 고립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말씀을 지난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억눌린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2014년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사실은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세계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선교사로서 어떻게 하면 뉴질랜드를 품고, 그리고 이곳에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요, 그리고 십자가가 바로 그 사랑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을까요? 신년을 선포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성육신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는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품고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세상을 품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새롭게 눈을 뜨고 관심을 갖고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질랜드의 기독교가 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뉴질랜드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아니면은 침묵함으로써 그야말로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아무런 힘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뉴질랜드 교회가 과연 영향력을 잃었다라는 말은 사실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뉴질랜드 교회 안에는 뿌리 깊은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고, 그리고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이 전반에 걸쳐서 녹아있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로서 세상을 향한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특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뉴질랜드 교회들이 어떻게 세상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사회의 대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함께 배워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품고 세상을 향해 거룩한 영향력을 풍길 수 있는지, 어떻게 거룩한 영향력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사명선언, 이 사명선언이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모든 세상 만민을 향한 복음으로서 우리의 눈이 떠지고, 그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그래서 우리만을 위한 그런 복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눈을 뜨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뿐만 아니라 바로 이곳에 우리가 선교사로 와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가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뉴질랜드를 품고, 그리고 뉴질랜드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열방을 향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땅을 우리의 사명의 땅으로 알아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특강으로 섬겨주실 집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고정자 집사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걷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강의를 좀 해주실 건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집사님은 뉴질랜드에 와서 중년에 대학교에 입학하셔서 오타고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메시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마치시고 지금 사회복지사로 현역에서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저희 오늘의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뉴질랜드 오늘의 교회 성도분들이 다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고 삶이 바쁠지라도 좀 기회가 되면 파트타임일지라도 이렇게 대학교에 들어가서 한 과목씩 공부를 다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굉장히 큰 도전을 받은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중학교를 나오지 못한 한 그 가정주부였는데 자녀들을 키우느냐고 공부를 할 수 없었고, 뭐 이제 결혼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학업을 중단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자녀들도 다 장성하고, 그리고 남편과 사별한 다음에 이분이 60대에 공부를 시작을 해서, 그래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대학교 검정고시를 마치고, 그리고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씩 파트타임으로 공부를 시작을 했고 아주 점수를 잘 받았고요. 그래서 의과대학으로 편입을 해서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이분의 나이가 80살이었습니다. 의과대학 졸업을 하고 이분이 호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분이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연설 제목이 뭐냐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그 강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60세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시작하셔서 80세에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분, 저 굉장하죠. 그래서 여기서 뭐 오셔가지고 한의대 뭐 공부하신 분도 있고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꿈을 갖고 계속적으로 불가능에 도전하시고 또 뉴질랜드의 주류 사회로 다 들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정자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함께 걷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 대해서 너무 과분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공감하는 것은 정말 늦게 공부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나는 뭐 했을까 정말 주눅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나이 올해 65살입니다. 그래서 생일을 막 지났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도저히 일할 수 없는 나이지만 뉴질랜드에서는 제가 아직 건강하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저보고 이제 그만 리타이어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뉴질랜드에서는 늦게 공부해도 좋은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시간을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아직 목사님께서 아직 그 말씀 중에 제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웃은 누구인지, 내 몸을 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몸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그 몸을
이웃의 몸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잘 읽었듯이 사마리아의 그 강도를 만난 사마리안 얘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웃이란 내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고, 그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기본적인 생활, 그리고 몸이 아팠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 그것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을 하되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사랑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생각이 났던 것은 밀 하이벨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역사회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역사회가,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는 대천덕 신부님께서 쓰신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입니다. 제가 그 책들을 두고두고 옆에 가까이 두고 참 자주자주 많이 읽는데, 대천덕 신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이 이웃을 돕는데 왜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느냐, 그것은 크리스찬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부에 요구하지 말라라고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에 그렇게 쓰신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더불어 정말 이것은 아카데믹한 강의는 절대 아니고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뉴질랜드 교회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활동하였으며 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은 그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세 가지 제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뉴질랜드 교회의 사회 선교에 대한 간략한 그 고찰을 해보고 싶습니다. 뉴질랜드의 역사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사회의 대변화기에 뉴질랜드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시대별로, 아주 중요한 시대별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오클랜드에는 사회선교를 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으며 많은 NGO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프레스비테리안 오타고 서포트와 시티 미션을 선택했습니다. 프레스비테리안 서포트 오타고는 장로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뉴질랜드 최초로 사회선교를 시작한 기관이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시티 미션은, 오클랜드 시티 미션은 최초로 노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선교를 펼쳤던 기관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지난 1월부터 이곳에 정기적으로 성금을 보내면서 시티 미션의 활동에 저희가 일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기관의 활동 내용을 초기에서부터 현재까지 소개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클랜드 비전 교회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사회선교의 일환으로서 저희 교회는 워킹 투게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요일날 교회에 오시게 되면 교회 입구에 있는 바구니를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선 썩지 않는 물건,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필요할 때 가져갈 수 있도록 엘리야의 까마귀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셜워커로서 거의 뉴질랜드에서 9년 가까이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 그리고 저는 현재 일하고 있는 것은 키위 사회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저는 제가 일하는 과외로 도움이 오게 되면 언제나 요청이 있으면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는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그 조직표에 나가 있지만, 저는 상담이라기보다는 소셜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워킹 투게더의 일환으로 해서 포워드 투게더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음에 소개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클랜드 뉴질랜드의 사회 선교를 설명하기 전에 저는 간단하게 스코틀랜드를 먼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스코틀랜드는 100년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그 이전에 벌써 켈비니즘이 강하게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잉글랜드는 앵글리칸 처치가 강하고 아일랜드는 로만 캐톨릭이 강하고 스코틀랜드는 장로교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장로교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스코틀랜드가 어떻게 빈민들의 요구에 부응했으며 그 전통이 오타고 지역으로 이어져서 어떻게 뉴질랜드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1930년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세계는 경제 불황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뉴질랜드도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 뉴질랜드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거기에서 간단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로 1990년대 복지 개혁이 국민당 정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 개혁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타격과 그리고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을 일으켰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때도 그분들의 요구에 강하게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일어나는 그 복지 사람들에 대한 그 도움을 저는 이렇게 4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국 식민지가 시작하던 1840년대는 뉴질랜드에서도 영국의 식민지가 시작하던 시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유럽에서는 여러 가지 혁명이 일어났었던 혁명의 시기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불란서 혁명, 영국에서 일어났던 시민혁명, 그리고 해서 일어났던 산업혁명이 그 예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그 시절에는 잠시 경제 호황을 불러왔었지만, 그러나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산업혁명의 폐해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었고 자산을 가진 자산가들은 더 부유하게 되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간의 수공업을 하든, 영국에서는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많은 식민지가 있었고 식민지로부터 면화를 수입을 해서 면직공업이 발달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간의 수공업으로 면직공업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증기기관이라든가 또는 기계의 발명으로 인해서 간의 수공업이 완전히 무너진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마다 이어지는 간격, 2년 3년 간격으로 오는 농작물이 흉년, 그리고 1885년에 아일랜드에는 엄청난 기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들은 이 요구에,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게 되는데, 그 산업혁명의 폐해로 어떠한 어려움들이 사람들에 오게 되었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터전을 잃고, 생활의 터전을 잃었던 사람들은 점차 도시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가지지 않고 도시로 모여들던 사람들은 도시 변두리에서 빈민촌을 형성하게 되고, 그들의 생활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소득 분배는 불균형이 심화가 됐습니다. 자산가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졌고, 그리고 도시 빈민층이 좀 더 증가하며 사람들은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영양이 엄청나게 불균형하고 도시마다 오물이 넘쳐나고, 그리고 깨끗한 물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수인성 전염병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창궐했던 티푸스나 또는 콜레라 등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우리들이 옆에서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GP들을 그 당시에는 잘 만나지도 못했었습니다. 의사가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 중에 한 명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실상을 보면서 한마디로 너무나 불결하고 너무나도 비참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dirty and miserable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빈민들의 생활을 한마디로 정말 간략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있었을 때 스코틀랜드의 교회들은 이 빈민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일했던 것은
빈곤층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다시요. 스코틀랜드 교회가 빈민층에 대한 빈민층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었을 때 이분들은 출발을 개인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문제를 들어보고 그 개인의 문제를 가족 안에서 풀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교구 중심의 지역사회로 점차 넓혀가는 그런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에서 그 교구 중심의 빈민층에 대한 소셜 서비스가 그대로 오타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뉴질랜드 사회에 이러한 중심의 개인으로부터 출발한 문제 해결 방법이 개인에서 가족으로 그리고 교구 중심으로 이렇게 점차 그 영역이 넓혀지는 그 활동을 오타고 서포트해서 그대로 전수받아서 활동하게 됩니다. 1840년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뉴질랜드에 영국의 식민지가 시작되는 그때입니다. 그때 와이탄기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마오리들 부족들과 영국 정부가 조약에 성공함으로써 그때부터 영국 식민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마오리들은 언어는 있었지만 서로 소통하는 말은 있었지만 문자가 없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었을 때 본 것은 그분들에게 먼저 글을 가르쳐줘야겠다라는 사명감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먼저 미션 스쿨을 세워서 어린아이들을 교육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칠드런스 홈을 운영해서 고아원입니다. 고아원을 운영했고, 그리고는 노인들을 위해서 양로원을 운영했고, 노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기 때문에 양로원 옆에 노인병원을 같이 설립을 해서 이들을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도 우먼스 레퓨지를 설립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어느 시절에나 가정폭력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메마른 아내를 위해서 우먼스 레퓨지를 운영을 했습니다. 아주 초창기부터 사람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생활을 도와주었으며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초기에 뉴질랜드 교회가 이걸 운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래서 1840년대 뉴질랜드 교회들이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했던 교인들이 이러한 활동을 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30년대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경제 대공황 시절입니다. 거리마다 실업자가 넘쳐났고 하루의 끼니를 채울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교회는 다시 계속되어 왔던 활동 위에 더 붙여서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교회들은 그 잠자리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쉴 수 있는 잠자리를 제공했고, 먹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밥을 제공했으며, 입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여름과 겨울과 추위와 더위를 피해서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류를 제공하기도 했으며, 그리고 나서 병든 사람들에게 병원을 설립해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살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입니다. 1990년대에는 지금까지 뉴질랜드는 1935년에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뉴질랜드는 복지제도가 활발하게 제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지의 혜택을 입게 되어서 뉴질랜드 하면은 복지제도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그 말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정부가 도와주기 때문에 걱정 없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로 인해서 많은 적자를 안게 되어서 더 이상 이 복지 제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 손을 대기 시작했으며 뉴질랜드가 자랑하던 복지 제도는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정부가 1990년 전까지 무료로 제공했던 헬스케어를 중단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던 스테이트 하우스도
정부는 시장 경제에 맞춰서 렌트비를 추구하게 되고, 그다음 대학 교육은 그때까지는 무상으로 누구나 대학을 가고 싶은 사람에게는 학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정부는 자, 이것은 너의 선택이다. 네가 선택했으니 당연히 네가 사용료를 지불해라. 그것이 정부가 내세웠던 유저 차징 폴리시입니다. 그래서 네가 대학 교육을 받고 싶으면 당연히 사용자가 등록금을 내야 된다. 이래서 대학교에서도 등록금을 받게 되기 시작한 때가 1990년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가난한 계층은 역시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복지 개혁이 일어났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앞에는 언제나 푸드 바스켓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하나 더 먹을 것, 그러니까 내가 먹고 남은 것을 바스켓에 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것 하나를 전략을 해서 그 바스켓에다가 잘 썩지 않는 음식들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도 우유나 또는 캔이나 커피, 설탕, 티,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이 그 바스켓에 놓여지면 교회마다 그 바스켓을 푸드뱅크로 나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푸드뱅크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파슬로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당장 필요한 이머전시 푸드를 모아서 파슬을 만들어서 당장 끼니가 없는 가정에 이 푸드 파슬을 배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1990년대에 교회가 감당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 교회가 감당했던 일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평했냐면 교회가 large response를 받았다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얼마만큼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응답했는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이제 교회가 어려운 시기 1840년대 경제 대공황 때 1990년대 사회복지 개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청했을 때 교회들이 어떻게 응답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정말 뉴질랜드에는 이 좋은 일을 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고 교회도 이 일에 지금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선택한 프레스비테리안 오타고 서포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프레스비테리안 오타고 서포트는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렸듯이 스코틀랜드 이민자들에 의해서 오타고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소셜 서비스 기관입니다. 초대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기회가 있어서 더니든을 방문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니든에 가서 퍼스트 처치와 녹스 처치를 보게 됩니다. 퍼스트 처치와 녹스 처치에는 퍼스트 처치에는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전시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본당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본당 옆에 가면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 전시실에 가면은 초대 퍼스트 처치가 어떤 일을 하였는지 사진과 여러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그 교회는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서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뉴질랜드 와서 여러 군데 교회를 다녀봤지만 퍼스트 처치처럼 교회의 산 역사,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교회는 아마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퍼스트 처치는 뉴질랜드 최초의 장로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였듯이 최초로 사회복지 활동을 펼쳤던 교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드렸던 분은 맨 처음에 오타고 지역으로 목사님으로 부임하셨던 토마스 번스 목사님에 대한 세간의 평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초창기에 뉴질랜드에 오셨을 때 그 당시 오타고 지역에는 스코틀랜드 이민자들이 와서 센트럴 오타고에는 골드러시가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타고 지역의 골드러시 광산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더니드라는 도시를
뉴질랜드 최초의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퍼스트 처치를 세우게 됩니다. 이때 목사님께서는 이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셨는지 그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번역을 하게 되면 의미가 손상이 될 것 같아서 감히 제가 번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목사님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웃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였는지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오타고 지역에는 광산이 활발하게 됐기 때문에 당연히 광산 주변에는 돈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해서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산 주변에는 선술집이 생겨났고, 그리고는 역시 또 매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붕괴가 아주 많이 급속도로 일어났고, 생활력이 없는 아내와 아이들이 버려지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정폭력도 아주 많이 일어났고, 노인들의 문제, 아이들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런 문제들도 그 당시에 정말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녹스처치의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더니든에 가시면 또 하나의 장로교회로서 녹스처치가 있습니다. 근데 녹스처치는 또 다른 교회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본당에 가게 되면 초대 목사님으로부터 현재 바로 전임 목사님들까지 사진이 쭉 걸려 있고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녹스처치에 가서 이 교회를 처음부터 이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들의 사진을 자랑스럽게 걸어놓고 간단하게 그분들의 양력을 소개해 놓는 걸 보면서 이분들이 뉴질랜드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교회는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커플랜드 목사님이십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펼쳤던 사회 선교와 조금은 더 다르게, 그리고 좀 더 점진적으로 사회 활동을 교회가 펴신 아주 중요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는 female refugee, women's refugee를 설립한 것은 이미 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던 것은 병원과 교도소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 미니스트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물론 정신병 환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정신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차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이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그것이 이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과 또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청소년 범죄자들에게 목사님이 하신 일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미 19세기 초에 작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교도소에 보내기보다는 목사님께서 목사님을 감독하에 이 아이들에게 사회 지금으로 하면은 지금도 똑같은 제도가 뉴질랜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나 혹은 사람들에게 교도소로 보내기보다는 사회 서비스를 시키게 됩니다. 공원에 청소를 하게 한다든가 혹은 나무를 깎는다든가 이런 사회 봉사의 시간을 주어져서 이분들이 교도소에 가서 더 나쁜 영향력에 들어가거나 하는 일을 방지하고 사회에서 재활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이미 19세기 초에 이 목사님은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목사님이 시작하셨던 사역이 현재까지도 뉴질랜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다시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을 대강 지나고 그럼 지금 현재 프리스비테리언 오타고 서포트는 현재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프리스비테리언 오타고 서포트는 양로원이 참 많습니다. 양로원 옆에는 반드시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미들모 호스피털이나 오클랜드 호스피털이 아니라 노인 전문 병원입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의사가 반드시 상주해야 할 일은 없지만은 간호원은 상주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레귤러하게 방문해서 노인성 질환을 같이 치료하기도 하고 병이 심각하게 어려웠었을 때는 병원으로 데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양로원과 더불어서 노인병원을 운영하고 그리고는 더니든과 오타고 지역에 리타이먼트 빌리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하는 포지티브 에이징 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양로원에 아직 가실 수 없는 아직은 독립이 가능한 노인들이 혼자 살고 있는 가정에 볼런티어나 혹은 훈련받은 스태프들이 레귤러하게 방문해서 요리라든가 청소라든가 또는 병원 약속이라든가 장보기 여러 가지를 도와줍니다. 여기에서는 말 못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제가 3년 동안 여기에서 볼런티어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볼런티어로 일하는데도 이 오타고 스포츠에서는 볼런티어 훈련도 아주 참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나라의 볼런티어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볼런티어들은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지, 그리고 그 볼런티어들은 어떻게 가서 일을 하는지 여기에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오후가 되면 빨리 가족들에게 라면을 끓여서 먹이고 빨리 치우고 저는 이 할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할머니로부터 제가 이 할머니의 동무가 되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할머니는 저의 멘토였습니다. 할머니는 스테이트 하우스에서 원베드룸 하우스에서 혼자 사시는데 할머니는 상당히 유머가 많았고 사물을 바라보는데 되게 긍정적이었고 제가 학교에서 젊은 제 그부들로부터 스트레스를 잔뜩 받아가지고 불평할 때마다 할머니는 제 편이 들어서 열렬히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저에게는 참 좋은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볼런티어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버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버디 프로그램은 4살에서 12살까지의 청소년들에게 부모가 바쁘거나 혹은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아이들에게 버디가 되거나 멘토가 되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액티비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기술이나 스킬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합니다. 요리라든가 하이킹이라든가 또는 자전거 타기 또는 해변 걷기, 트램핑, 쿠킹, 베이킹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같이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스킬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 오타고 서포트에서는 옵샵이나 카페나 가든센터가 있는데 특이한 것은 양로원 옆에 로즈 카페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더니든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양로원이 있는데 바로 옆에 로즈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로원에 계시는 분들도 내가 양로원에 있어서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사회 일원으로서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Family Works Guardian Angel Today 그 프로그램은 가정에서 domestic violence, 가정폭력이라든가 혹은 어뷰즈가 일어났었을 때 또는 여러 가지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적응하지 못했을 때 페어렌팅의 문제가 있었을 때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기에서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여기에서 오타고 서포트에서 특이한 것은 이스그로 가든 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오타고 더니든의 북쪽에 가게 되면은 가든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든에서는 청소년들 여기 나이는 16살에서 25살 사이의 청소년들입니다. 뉴질랜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경험을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뉴질랜드 사회는 경험을 참 중요시합니다. 네가 어떤 일을 했느냐, 네가 사회에 어떻게 적응했느냐, 사람들과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느냐,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아무 경험이 없는 이 나이 또래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든센터를 운영해서 가든 스킬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레퍼런스를 써주기도 하고 해서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되는 참 특이한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프린스베트는 오타고는 여러분들에게 진즉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교인들에 의해서 장로교회에서 운영되는 첫 뉴질랜드 소셜 서비스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1,100명의 훈련된 스태프들이 일합니다. 이분들은 물론 페이드 잡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는 600명의 볼런티어들이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고 싶은 기관은 오클랜드 시티 미션입니다. 오클랜드 시티 미션은 참 감동을 주는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언제일까요? 춥고 배고플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숙자들은 그야말로 정말 춥고 배고픈 데에 그대로 노출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칼더 목사님께서 오클랜드를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춥고 배고픈 노숙자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들, 이 노동자들, 노숙자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고민하시면서 설립하신 기관이 오클랜드 시티 미션입니다. 그래서 오클랜드 시티 미션은 초창기에 칼더 목사님부터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이트 쉘터를 가지고 숙소를 제공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지금도 뉴질랜드에서는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숲 키친.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는 부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제공하고 또는 노숙자들에게는 건강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노숙자가 되는 데는 참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도 있고 스스로 가족을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약일 수도 있고 도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족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질병이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은 의사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점점 더 병이 악화되기 때문에 목사님께서는 메디컬 센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위해서 칠드런스 헬스 캠프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당시에부터 목사님은 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돈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드를 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지금의 얘기하는 오퍼튜니티 숍, 클로징 점블숍입니다. 옷을 기증받아서 이걸 팔아서 기금으로도 사용했고 그리고는 없는 사람에게는 이 옷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시티 미션에 가게 되면 이렇게 칸마다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 옷장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옷들이 빼곡히 차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금도 옷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티 미션은 이렇게 초창기에 시티 미션은 이런 활동을 했는데 그럼 현재 시티 미션, 오클랜드 시티 미션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오클랜드 시티 미션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것처럼 지금도 노숙자를 위해서 숙소를 제공하고 단순히 숙소와 음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사회에 적응해서 재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애딕션 릴리프 분야에서는 주로 마약을 하고 있는 마약 중독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뉴질랜드는 마약에 노출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는 것은 국민학교에 가도 이미 마약을 공급하는 어린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마약 공급책 어른들이 이 아이에게 마약을 주어서 같은 친구들에게 주게 시켰고 이 아이들이 중독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약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마약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약 환자들을 위해서 이분들은 10개의 베드룸을 가지고 있는 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마약으로부터 벗어나는 재활을 가르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하우스는 24시간 오픈되어 있으며 스태프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약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스태프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커뮤니티 앤드 크라이시스 케어에서는 우리들이 아까 잠깐 살펴보았던 것처럼 갑자기
생활이 어렵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 그 가족들에게 음식이나 여러 가지 소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오클랜드 시티 미션은 셀베이션 아미하고 두 개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아주 건실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아진 음식들을 모아서 푸드파스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시면 언젠가 한 번은 볼런티어로 일하러 가시게 되면 알겠지만은 여러 가지의 음식들이 오게 되면 그것을 종류별로 다 분류를 해서 비상식량 꾸러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상식량 꾸러미를 가지고 그 필요로 하는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컬 트리트먼트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티 미션은 홉슨 스트리트에 있습니다. 그 홉슨 스트리트 옆에 가면 칼더 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의료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그래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티 미션은 연간 푸드파스를 2,974개의 푸드파스를 연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200만 불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들의 이 나라 크리스마스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명절날이 되어서 세뱃돈을 기다리는데 이 나라 어린이들은 선물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입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많은 선물을 보내며 또는 어른들도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2,945명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어김없이 우리들이 신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크리스마스 런치입니다. 시티 미션에서는 노숙자들, 가난한 사람들, 여행객들, 이러한 사람들 또는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연간 크리스마스 날에 초대를 해서 크리스마스 런치를 제공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2,000명의 사람들이 비아닥트에 있는 이벤트 홀에서 2,000명의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런치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때 런치뿐만 아니라 선물도 같이 그분들에게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언제나 이 기사를 신문에서 읽곤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오클랜드 오늘이 비전교회 Forwarding Together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상담으로 나와 있지만 저는 상담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그곳에 가면 정말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란 말보다는 저는 소셜 서비스란 말을 더 좋아합니다. 여기에서 상담이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기보다는 살아가면서 정말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 말을 했었을 때 이 말이 전파되어서 어떤 말로 바뀌어서 나한테 돌아오게 될까 많이 염려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친구가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럴 경우에 같이 동무가 되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답답하거나 어딘가가 말하고 싶을 때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하고 외치고 싶을 때 전화하시고 저한테 약속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친구가 되어서 정말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벼운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짜증난다, 신경질난다 이러한 수준이 아니라 그 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는 가정폭력이 있을 수도 있고 도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포르노 중독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저와 만나는 시간을 약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어느 날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느 한 자매입니다. 결혼 3년 차입니다. 참으로 예쁘고 그리고 심성이 정말 고운 자매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가져온 이야기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였었습니다. 정말로 밖에서 보기에는 너무나도 멋지고 세련되고 똑똑한 남편입니다. 그런데 가정으로 돌아오면 그 남편은 마약 중독, 도박 중독, 포르노 중독, 중독이란 중독은 다 가지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먹을 우유 값도 남기지 않고 기저귀 값도 남기지 않고 베네피트가 나오는 날에는 그 돈을 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하고 마약을 사러 갑니다. 그래서 마약을 사서 돌아오는 길에는 반드시 포르노 비디오를 빌려가지고 옵니다. 집에 오면 그만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문 다 걸어 잠그고 마약을 하고 포르노를 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아내가 그것을 행복해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아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겠지요. 왜냐하면 3살짜리 아들이 당장 마실 우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남편은 어김없이 폭력을 사용합니다. 그 폭력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첫째 아이가 태중에 있었을 때 남편은 발로 차고 때리고 그래서 그 첫째 아이가 유산이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도 견뎌냈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남편의 습관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만큼 돈을 빌려서 그 마약과 도박과 포르노와 사용하고 그 빚이 늘어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세세히 듣는 동안 저는 제가 읽었던 어느 소설보다도 정말 슬펐습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소설보다도 더 지독한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둘이서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어린 아들을 정말 잘 키우기 위해서 그 상황에도 웃으면서 동화책을 읽어주고 같이 그림을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자매는 그래서 지금은 대학교를 마치고 아이와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자매를 도울 때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제가 일을 하면서 때때로는 저희 고객들을 위해서 하우징 뉴질랜드와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부탁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겸손하게 전화를 응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우징 뉴질랜드의 헤드오피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네가 나한테 말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때 제가 퍼뜩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그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자매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하우징 뉴질랜드의 스테이트 하우스를 웨이팅리스트에 기다리고 있다. 아이는 먼지에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서 카페트가 있는 이렇게 가난하고 너무나 힘든 환경에서 어린아이가 견디기 너무 어렵다. 이 사람에게 빨리 집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알았다. 내가 알아보겠다 하면서 헤드오피스에서 브란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다시 저한테 전화하기를 되게 기분 나쁜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너는 내 담당 케이스를 가지고 왜 헤드오피스한테 전화를 하느냐 그랬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아니다. 그것은 내가 전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화를 받았다. 그러니 이 엄마와 이 아이를 위해서 집을 구해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카페트가 없는 마루가 있는 2층 집을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층 집으로 이사하는 날 우리는 또 많이 울었습니다. 할 것은 같이 부둥켜 안고 우는 일밖에 없는 것처럼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이 사회에서 하나씩 적응해가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단순히 싫다, 좋다, 밉다라는 그 관계를 떠나서 그 안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자녀들이 학교에 갔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학교에 적응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갈 때 정말 힘듭니다. 영어도 힘들고 문화도 틀리고 모든 것이 힘들어서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집에 와서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어느 날은 아는 분으로부터 전화 한 통 받았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아이가 국민학교 1학년인데 학교에서 부모님을 엄마만 아니라 아빠와 엄마를 동시에 소환했다고 합니다. 왜 소환했냐고 물었더니 학교에 부적응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께서 나는 이 아이를 도저히 가르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같이 가시겠느냐고 물었더니 아이 아빠께서는 뉴질랜드에 와서 생활하는 것도 어려운데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단한데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학교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나는 안 가겠다고 거절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더 힘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같이 가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 시간에 제가 학교에 도착했었을 때 학교 담임 선생님은 부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그리고 이솔 선생님 세 분을 초대해서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책상 위에는 5개의 하얀 종이와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는 백지와 그리고는 너무나도 날카롭게 깎아진 연필 한 자루씩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연필을 보는 순간에 이 선생님은 굉장히 완벽한 품성을 가지신 선생님이로구나. 그래서 아이의 작은 일탈도 허용하지 못하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선생님과 미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다 들은 다음에 저는 이솔 선생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아이를 1대1로 지도하고 계십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행동이 선생님과 같이 하는 이솔 시간에도 똑같이 나타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솔 선생님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는 명랑하고 잘 적응하고 침착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임 선생님께 제가 말씀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님께서 한국에서는 너무 바쁘셨기 때문에 할머니가 이 아이의 양육에 주된 부분을 담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할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를. 할머니는 무조건적입니다. 아이에게 노를 할 수 없는 분들이 할머니입니다. 아이는 그렇게 할머니 밑에서 자라다가 갑자기 뉴질랜드라는 낯선 환경으로 와서 알아듣지도 못한 선생님의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애가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앞으로 나오라 하면 아이는 뒤로 갔고 선생님은 손을 위로 올려라 그러면 아이는 손을 옆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아이는 알아듣지 못하는 수업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아이는 그렇게 행동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을 담임 선생님은 참아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학급에는 잘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러지 못하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모든 것이 영어가 모국어여서 모든 것을 잘 따라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낯선 땅에 와서 할머니하고도 헤어져서 그 자체로 스트레스에 있는 이 아이에게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교육자로서 더 바람직한 거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께서 한 발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타협안을 내셨습니다. 아이는 아직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이니 엄마가 아이의 아침에 학교에 올 때 그리고 학교에 끝났을 때 엄마와 같이 반드시 동행해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교가 끝나면 엄마는 선생님에게 이 아이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과 어머니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는 벌써 고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잘 자랐습니다. 가끔 슈퍼마켓에서 만나면 인사도 아주 잘합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들이 학교에 갔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정말 내가 어떻게 선생님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를 때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자존심이 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저에게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시간을 만들어서 같이 학교에 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신건강과 그다음에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일하는 부분은 정신건강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일하고 있다 생각하면 묻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면 그분들도 저에게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사람들이 그들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우리 남편이 제가 몸이 아파서 저를 데리러 왔었을 때 그들이 와서 자동차 문을 열고 있어 손을 탁탁탁 두드립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와서 손을 탁탁탁 두드리면 저희 남편도 이제는 도가 텄습니다. 헬로우 그럽니다. 그러면 씩 웃고 갑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얼굴 모양이나 옷 입은 거나 이것이 보통 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하면 모두가 다 특별한 것, 혹시 저 집에 가문의 저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신문에서 보겠지만은 우울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이 아파서 감기에 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아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 또는 뇌 속에 있는 호르몬이 분비의 균형이 깨어져서 이러한 정신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무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집에 돌아왔었을 때 늦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내용은 아이는 고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의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전화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이 자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부모님 아십니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어느 부모가 당황하고 놀라고 분노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부모님도 우리들의 다른 부모님과 똑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아이들을 위해서 새벽 2시까지 땀 흘리면서 일하시는 부모님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설마 너희들이 다른 생각을 하겠느냐, 열심히 공부하겠지, 그렇게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집에 밤 2시까지 혼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연히 컴퓨터를 열게 되고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또는 게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나도 익사이팅한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그렇게 하다 보니 아이는 자연스럽게 컴퓨터 중독이 된 것이었습니다. 학교 성적은 떨어지고 중독을 스스로 끊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생각해낸 마지막 생각은 자살이었습니다. 아이는 그래서 학교에 갔었을 때 집중할 수 없어서 다른 아이들이 교실에서 공부하는 시간에 혼자 밖에 와서 나와 앉아있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자기처럼 밖에 나와 있는 아이들을 만나서 자기의 얘기를 했었을 때 그 친구들도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위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에게 자기의 자살 계획을 얘기한 것입니다. 아이가 자살 계획을 남에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좋은 징조입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청하기 때문입니다. 자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자살 계획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 반대로 나는 너무나 살고 싶다. 나는 너무나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여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놀라지 말라. 이것은 아이에게 좋은 일이다. 전혀 놀라지 말고 오늘 저녁에 부모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아이에게 얘기해라.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네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구나. 정말 미안하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너에게 모든 일을 다 하는 줄 알았는데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몰라서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서 내일 의사 선생님을 만나 치료할 시간을 찾자라고 아이에게 말해주라 했습니다. 그리고 안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께서 그날 저녁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그 부모님과 그 학생이 만나야 할 사람들을 소개시켜줬습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내일 너무나 바쁘시지만 그러나 이 아이를 위해서 내일은 여기에 가서 이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치료를 시작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 아버님이 저한테 전화하시기를 당신은 성격이 너무나 급해서 아이에게 당신이 불만이 있었을 때 아이의 성적이 떨어지거나 어떤 불만이 있었을 때 너무나 그 자기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아이가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오는 길에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다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부자가 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치료에서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는 전문가와 전문 기관에게 맡기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과 전화를 걸어서 부모님과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회복이 되어야 아이도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이가 너무 많이 좋아지고 스스로 공부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개인 교습을 받으면서 보충하면서 학교 생활에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냥 내 마음에 넣어두면 병이 됩니다. 이럴 때는 누군가에게 말해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뉴질랜드는 한국하고 참 많이 다릅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움이 필요했을 때 손을 벌렸을 때는 정말 잘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자존심이 상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칠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전화 주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우리들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참으로 번거롭고 귀찮고 짜증나고 기분 나쁜 일입니다. 제 친구가 엄청나게 기분 나빠하고 스트레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여행을 가면서 공항 듀티 프리 숍에서 천불 주고 시계를 샀답니다. 그래서 여행을 했는데 3일 만에 시계가 고장이 나서 돌아와서 다시 샀던 곳에 가서 고쳐달라고 했답니다. 나는 고장난 시계를 원하지 않으니 환불하거나 새 걸로 바꿔주거나 해달라고 했더니 그곳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고 고쳐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시계를 맡겼더니 고쳐졌다고 찾아가라고 그래서 다시 이제 집에 왔는데 또 고장이 났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갔더니 고쳐지더랍니다. 그런데 집에 왔더니 또 고장이 났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느끼는 것은 천불이라는 돈보다는 내가 영어를 잘못하기 때문에 무시를 받는 것 같은 자존심이 상한 거였었습니다. 돈보다는 너무나도 내가 무시받는 기분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성질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나랑 같이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친구랑 같이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언제 이 시계를 사서 몇 번을 고쳤는데 아직도 고장이 난다. 이 시계의 브랜드는 내가 알기로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시계이다. 그런데 너희들 제품은 어떻게 이렇게 자꾸 고장이 나느냐? 우리는 좋은 시계를 갖고 싶지 이렇게 고장나는 시계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 담당 직원이 환불해 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환불해 줄 수 없지만 나와 매니저를 만나게 해주라. 그러면 내가 그분하고 얘기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 매니저가 나왔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분에게 이 시계를 이렇게 고치고도 운전하지 못하면 당신들은 마땅히 환불을 하거나 아니면은 새 브랜드로 바꿔줘야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어긴다면 나는 당신네 회사에 정식으로 항의 서한을 보내겠습니다. 당신네 글로벌 회사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들의 서비스도 나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고객의 편에 서서 당신들은 전혀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두 가지 사항을 당신의 헤드에게 보낼 것입니다. 첫째로는 제품이 불량한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한 거였고 당신들의 서비스가 이렇게 엉망이었다는 것 때문에 나는 되게
만족하지 못하다는 서신을 보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매니저가 당장 하는 얘기가 오늘 4시까지 돈을 입금시켜 드리겠습니다. 확인하러 오십시오. 여기다 통장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제 친구는 너무 신나서 저에게 점심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시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 가서 그 1,000불이라는 현금이 통장에 입금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낯선 곳에서 살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돈의 가치보다는 내가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종종 화가 납니다. 제가 직업이 소셜워커입니다. 제가 소셜워커라고 하면 사람들은 전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소셜들은 목소리가 큽니다. 왜 사회 정의나 복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저희들은 소셜워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먼저 그것은 저에게는 일종의 협박용입니다. 나는 비록 한국 사람이고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만 내 직업은 이것이고 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좀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그때도 전화 주십시오. 저와 같이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인호 집사님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소셜워커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 문제를 가지고 왔었을 때 제가 부부를 같이 상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편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문제를 가지고 왔었을 때 남자 편에 서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은 정인호 집사님이시고 여자 편에 서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은 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인호 집사님과 같이 일을 합니다. 연락번호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이렉트에 전부 다 연락처와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하는 데는 일종의 규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그라운드 룰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듣는 내용은 100% 일부러 세워나가서는 안 됩니다. 직업에서도 저희들은 절대로 직업에 관한한 일을 밖으로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직업 윤리를 위반했기 때문에 제 직업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밖에서 많은 말을 하기 때문에 집에 와서나 교회 와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왔을 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외에는 별로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밖에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안에 들어오면 제가 힘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충분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말을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사람들이 옛날에는 말도 잘하고 잘 웃고 잘 떠들었는데 수다스럽고 그런데 지금은 참 말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마도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 가지고 오는 이야기는 100% 절대로 밖으로 새어나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는 그 이야기를 우리들은 기본으로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먼저 서로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내 마음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많은 기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교회가 교회 안에서 시작하는 첫 소셜 서비스지만 앞으로는 여러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같이 동참하셔서 많은 일들을 같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강의를 다 듣고 나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 막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발을 내딛는 의미에서 이제 시작되는 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한 가지가 엘리야의 까마귀 해서 우리 대학 청년부에 있는 유학생들을 위한 푸드뱅크를 시작을 하는